권성동이 구속되고 김상민이 구속됐잖아요. 네. 현재 이제 타율이 18입니다. 네. 저는 만약에 이번에 조의대 똑바로 해라, 정신 차려라 막 이렇게 안 했어도 이렇게 나왔을까 그런 생각이 들던데 어떻습니까? 아, 그 효과가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그쵸? 예, 판사들도 심리적으로 엄청난 부담을 현재 갖고 있거든요. 제가 현직 판사들 이렇게 통화하거나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면 지금 사법부에 대한 전 국민적인 분노에 대해서 엄청나게 부담을 많이 갖고 있고 특히 이제 영장 담당 판사들은 그게 더 크겠죠. 그 정리궁 우리 정어리가 궁금해에서 이병철 변호사님 활동하시는 것을 이렇게 소개했지 않습니까? 네. 거기 보니까 이 검사 새끼들 욕을 시원하게 하시던데 그동안 쭉 이렇게 지켜보시면서 검사 새끼들하고 판사 새끼들하고 어떤 놈들이 더 나쁩니까? 사실은 이제 겉보기에 드러나는 나쁜 짓은 검사들이 더 많죠. 예. 왜냐하면 이제 우선 수사를 뭐 기소 편의주의, 뭐 기소 독점주의 때문에 뭐 근데 이게 한 98%의 사건은 법과 정의와 양심에 따라서 합니다. 검사도 판사도. 그리고 또 상당히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하니까 외국에 비해서도 사건 처리를 잘해요, 빨리. 예. 그런데 중요한 거는 2%. 상대방이 힘 있는 권력자 또는 돈 있는 이쪽은 무조건 저쪽 편 들거든요. 제가 20몇 년 동안 변호사 하면서 예외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예, 무조건 저쪽 편 들어요. 그러니까 뭐 둘 다 비슷한데 예. 검사들은 칼질을 나쁘게 하는 게 눈에 보인다. 판사들은 잘 안 보인다가 차이인 거죠. 하여튼 저는 계속 강조합니다만은 이번에 내란 세력들 다 정리하고 또 뭐 잔재 뿌리 뽑고 이러는 것 매우 중요하지만 이번 기회에 흔히 카르텔이라고 불리는 그런 못된 고리 그리고 또 잘못된 문화 이런 것들이 좀 싹 바뀌는 계기가 맞습니다.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사실 지금 뭐 언론이나 유튜브에서도 이런 이야기 안 하는데 이걸 뿌리 뽑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소위 전관예우, 전 현관의 조직 범죄거든요. 돈에 먹는 이거를 뿌리를 뽑아야 돼요. 예, 결국 돈 문제이기 때문에. 그 지강헌이라고 유전무죄. 해가지고 네. 유전무죄, 우전유죄 유명한 얘기. 네. 그때가 언제죠? 그 사건이 그게 1980 몇 년도인가? 1988년이네요. 네, 88년. 그러면은 벌써 몇 년 됐습니까 이게? 지금 40년 돼가는데. 네. 사실 그때 지강헌이 유전무죄 얘기하면서 그때 당시에 야 이거 정관예우 없애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지금 40년이 되도록 아직도 그대로 있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더 강화됐죠. 정말. 자, 오늘 이제 오셨으니까 먼저 예언 몇 가지 좀 제가 들어보고 그다음에 진행하죠. 네. 어제 통일교 한학자 총재가 조사 받았습니다. 나가면서도 여전히 내가 왜 그래야 되는데라고 얘기를 하는데 영장 청구할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내일 청구하지 않을까요? 내일 네, 다시 소환을 안 하고 바로 청구할 거라고 봅니다. 이미 뭐 증거가 다 다 있다고 나왔죠. 보고 네. 청구하면 발부될 가능성은 100%죠. 100%. 다음 주 화요일 자정 0시에서 1시 사이. 다음 주 화요일 네. 이제는 시간까지 그렇게 갑니까? 0시, 1시 왜냐하면 사이. 영장 담당 판사가 고민할 게 별로 없어요. 예. 네. 내일 청구해서 네. 그러면 지난번에 오광수 또 뭐 효과가 없는 거죠. 했던 그 친구들 다 불렀는데 이제 못했잖아요. 네, 그 뒤로는 누가 붙었나요? 그거는 좀 모르겠네요. 어. 네. 별로 영향가가 없다고 봐야죠. 그렇게까지 예를 쓰고 지금 원래 사이비 종교는 교주가 날아가면 끝이잖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방어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네. 그렇다고 순순히 물러서겠습니까? 뭐 또 김현장은 안 붙었습니까? 김현장은 이런 사건을 안 맞습니다. 네, 시끄러운 거는. 그거 말고도 뭐 어마어마하게 재벌들 사건이 많으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예언 한학자 내일 영장 청구하고 다음 주 화요일 0시에서 1시 사이에 발부된다. 두 번째로요. 이종섭 전 장관 출석했지 않습니까? 네.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했어요. 아, 그 제가 기사를 꼼꼼히 못 봤네요. 예. 네. 왜 피의자가 아니고 참고인일까가 궁금하더라고요. 아, 제가 그 준비를 안 해봐서 제가 깊게 모르겠는데 조금 예. 배경 설명을 좀 더 해주시면 제가. 그러니까 이제 이종섭은 최병 특검이 이제 불렀는데 그 동안에 이종섭 막 이렇게 저 윤석열과의 관계도 있고 사실 이종섭이 김계환이라든지 임성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총괄했던 사람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윤석열이 김계환, 임성근하고도 직접 통화했을 가능성도 있지만 네. 이종섭이라든지 김태효라든지 또 누굽니까 국방비서관 임기훈 네, 뭐 이런 네. 사람들 통해서 이종섭을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러면 그 하수인 역할을 해도 범죄 피의자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사실 최혜병 특검은 참 언론에 별로 관심을 별로 많이 못 사실은 받고 왜 있어요. 그러냐면 네. 김건희 특검이나 내란 특검은 워낙 크고 그렇죠. 김건희 특검은 수사할수록 막 드러나니까 네. 이것도 있었어. 그거 재밌잖아요. 사실 집사게이트는 모르잖아요. 네, 네. 근데 최혜병 특검은 이미 이건 다 정답이 나와 있는데 그렇죠. 이게 어떻게 감춰져 있는가를 밝혀내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거 사실 큰 주목을 받기에는 어렵죠. 어쨌든 그 이종섭 장관이 뭐 사실은 그 주범 중에 한 명이다 하는 건 분명한 건데 이제 참고인으로 부르고 바로 피의자 전환되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예. 뭐 이분도 뭐 피의자 전환 영장 청구는 뭐 정해져 있는 수순이죠. 네. 그리고 정진석 오늘 이제 소환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드디어. 왜 안 나오는가 했는데 드디어. 네.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것 같습니까? 정진석 씨는 제가 한번 말씀도 드렸지만 이번 그 내란에서 이제 주요 그 플레이어들이 이제 국가기관으로 하면 저는 이제 이 전체 그림을 이렇게 보거든요. 예. 이제 윤석열 씨가 이 이제 비상계엄을 끌고 갈 수 있는 이제 주력이 되는 국가기관이 있어야 되거든요. 예. 이제 비교를 하면은 전두환 같은 경우에 11.6 터지고 보안사령관 이 합수본부장을 맡았잖아요. 그리고 보안사에서 1212를 일으키고 다 주도를 했잖아요. 그때는 이제 지금 국정원 그러니까 중앙정보부는 제거가 됐으니까 김재규 그리고 이제 이 보안사가 주도하는 주체 세력이고 법률을 정리하는 검찰이 필요하잖아요. 그때 전두환이가 바로 전화해서 오게 만든 사람이 이건계 검사예요. 예. 예. 그때 이게 사진 보면 옆에 이건계 씨가 양복 입고 쫙 앉아 있어요. 예. 이제 그런 구도처럼 이번에는 국정원이 이제 핵심이다. 그리고 이제 국정원의 조태용 그 원장은 외교관 출신이니까 뭣도 모르고 이제 홍장원 차장이 내용을 제일 많이 알 것이고 예. 국정원이라는 이 조직이 일단 끌고 가는 거거든요. 이 조직이 체포해오고 하는 거는 여인영 방첩사 거기를 지휘해서 하고 또 이제 검찰 이런 쪽은 이 조직이 이제 법무부 장관 박성재 신무정 검찰총장을 지휘하고 그러면 국정원에서 이 검찰을 지휘할 담당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게 법률특보거든요. 구속된 김상민 부장검사. 이게 이제 기본 틀이고 대통령실에서 또 이제 당하고도 소통하고 이제 등등 해야 되니까 대통령실에서 핵심이 정진석 비서실장이죠. 예. 정진석이는 뭐 나올 때가 이제 됐다. 당에서는 추경호. 예. 그리고 이제 행정부는 이제 한덕수 국무총리. 그러니까 정진석은 주요 임무 종사자에서 빠질 수가 없는 필수 과목이 이제 드디어 나온 거죠. 그리고 뭐 증거들도 상당히 많이 지금 노출이 돼 있지 않습니까? 시간 문제지 왜 인재사 불렀느냐 궁금할 뿐이지. 그렇습니다. 뭐 차고 넘칠 거라고 보고요. 네네. 그다음에 이제 오늘 좀 여쭤보고 싶은 게 많아서요. 이건 정말 중요한 건데. 조이대가 한덕수랑 뭐 이렇게 만나서 논의를 했다라고 하는 게 지금 제보가 있다고 민주당에서 네. 공개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직위원이 조이대가 이렇게 밝힌 거 보면 입장문이라고 내놨는데 이 사건과 관련하여라고 붙어 있어요. 이걸 보고 만나긴 만났는데 그걸로 얘기를 안 했다는 건가 뭔가 궁금하거든요. 그러면 이번엔 이제 예언이 아니고 우리 첼스트라다무스 촉을 발동해서 만났을까요? 안 만났을까요? 이건 사실 기자분들이
그러니까 대법원 출입 기자가 있잖아요. 또 총리실 출입 기자도 있잖아요. 제가 만났다라고 지금 돼 있는 4월 7일이 월요일이거든요. 예. 4월 4일 금요일 날 윤석열 씨에 대한 헌재 파면 결정이 났고 예. 주말을 지나서 4월 7일 월요일 점심 때 만났다는 거거든요. 이때 언론 기사를 제가 이제 검색을 해봤어요. 아. 엄청난 뉴스들이 이날 많이 있었어요. 네. 뭐냐, 한덕수 국무총리가 이제 파면이 윤석열이가 됐기 때문에 대통령 권한 대행이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그 첫 어떻게 보면 출근일이에요. 월요일. 그날 뉴스가 엄청난 뉴스들이 뭐냐, 조기 대선을 몇 월 며칠로 정하느냐. 이게 이날 6월 3일로 정한다 하는 게 뉴스가 쏟아졌어요. 그게 총리실 권한대행실에서 나온 뉴스. 예. 그 다음날 공식적으로 국무회의에서 결정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기자들이 엄청난 그 취재를 했을 것이고, 두 번째, 이 월요일 날 국민의힘에서 한덕수 대망론이 이제 나왔다 하는 게 언론 기사가 쫙 나오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날 4월 7일 월요일 날 정치부 기자들은 한덕수에게 질문할 게 엄청나게 많았을 거고, 예. 그러니까 뭐 따라다니면서 물어봤겠죠. 그러면 점심 때 특히 어디서 뭐 식사했냐 이런 거는 금방 나오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조희대 대법원장은 당일날 큰 이슈는 없었는데 그때 마용주 대법관이 새로 취임하셨다 하는 게 나와요. 예. 그러면은 점심 때 또 대법원장이 오찬을 누가 했느냐 이거는 쉽습니다, 사실은. 예, 그래서 기자님들이 좀 뛰면 저는 오늘 내일 중으로 뭐가 만났다 네네, 나오는 네, 거죠. 네. 근데 마용주 대법관 설사 취임을 했다 하더라도 같이 밥은 안 먹었을 수는 뭐 있죠. 그럴 수도 있고. 조희대가 별로 좋아할 만한 대법관이 네, 네, 아니니까. 그렇죠. 얼마나 극심한 반대를 뚫고 취임을 했습니까? 그런데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이나 한덕수 쪽에서 본인들이 뭐 만난 적도 없고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날 나는 어떤 오찬을 가졌다 하는 거를 얘기를 하면 되거든요. 알겠습니다. 한번 좀 체크해 보면 좀 밝혀질 수 있겠는데. 예, 기자분들 금방 알 거예요. 예. 방금 속보가 하나 들어왔어요. 법원이 특검 사건 신속 재판 방안을 마련했다. 네. 형사 25부에 법관을 추가했다. 무슨 내용입니까? 추가했다? 예. 지금 빨리빨리 해라. 형사 25부가 지금 25부 지기현입니까? 지기현님, 예,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31부가 32부를 만들어서 전담재판부를 만들어라.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지금 그것은 안 하고 판사가 부족해서 그런 거 하고 25부에 법관을 추가하는 걸로 지금 퉁치려고 그러는 겁니까? 그런 것 같은데, 근데 추가라는 개념이 뭔지 지금 좀 더 봐야 되겠지만, 제가 이것도 몇 달 전부터 말씀을 드려왔는데, 본래 이게 이제 대등재판부로 돼 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같은 한 20년 정도 되는 경력. 그런데 지난 2월 달 그 법관 정기 이사 때 그냥 슬그머니, 그러니까 대등재판부를 하면 지기현이가 멋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기존에 있었던 경력 있는 그 분들 두 분을 다른 데로 보내버리고 이분들이 오히려 지기현 씨보다도 기수가 높았거든요. 근데 이분들 날리고 진짜로 15년, 17년 후배를 붙였어요. 현재 있는 좌우배석이 그런 사람들입니다. 예. 그러면 꼼짝도 못하죠, 지기현이한테. 근데 지금도 언론은 대등재판부라고 알고 있는 언론이 대부분입니다. 네, 네. 그러니까 제 느낌에는 뭐 보강했다, 추가했다, 그게 좀 경력 있는 걸로 했다는 뜻인지. 지금 일단 속보로 제목만 떴는데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이 네네. 나오면 네네. 제가 변호사님께 좀 네네. 여쭤보기로 하고요. 이은주님께서 이런 질문을 주셨어요. 앵커님 이병철 변호사님께 내란 특검과 김건희 특검에 파견된 검사들이 거의 파업 수준으로 퇴업 중이라고 하던데 특검 속 사정에 대해서 좀 아시는지 여쭤봐 주세요. 그거는 뭐 사실은 한 2주 전부터. 예. 예. 그래서 일부는 돌아갔습니다. 그래요? 이미. 나왔다가? 김건희 특검이 특히 이제 좀 그런 지금 반발이 심한데, 내란 특검 포함해서. 그래서 일부 검사들 한 2명은 본래 검찰로 나는 돌아갈란다 해서 돌아갔어요, 이미. 그리고 지금 제일 중요한 수사를 맡고 있는 통일교 뭐 등등
이 또 권성동 등등 이 이제 이 여기에 배치된 부장검사급 한 4-5명이 예. 돌아가겠다. 그거는 지금 한 2주 전부터, 그러니까 검찰 폐지 이게 핫 이슈가 되면서 지금 그런 게 사실은 내부에서 굉장히 걱정거리죠. 속보가 또 하나 들어왔네요. 서울 고등법원과 지방법원에서 재판 중개 준비팀을 구성했다. 중개 설비 인력 마련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중개하라고 그러니까. 그 유화책이죠. 뭐. 그러니까 이 유화책 이거는 보면은 꼼수죠. 네, 짜잔한 거 하고. 네. 그러니까 이렇게 해라라고 하는데 이 정도 하면 안 될까 지금 그러는 그렇죠. 거잖아요. 장난하는 거죠. 장난하는 거죠. 네. 아니, 제일 쿨한 거는 지기현이 문제잖아요. 예. 지기현에 대해서 법원행정처가 이미 조사를 끝낸 거는 한참 전이거든요. 그 술접대라든가. 윤리감사관실에서 한 거. 네네네. 예. 그 공개를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깨끗했으면 공개했겠지. 그렇겠죠. 네. 그러니까 지기현에 대한 그것을 공개를 일단 하고 지기현을 교체, 뭐 징계위 회부를 하든 어쨌든 교체하는 게 제일 우선 법원이 해야 되는 예. 순서고, 특히 어제 그 언론 보도 났지만 현직 그 송승용 부장판사가 법원 내부 그 망에 올렸지 않습니까? 예. 그것을 지기현 씨에 대한 것을 공개하고 교체는 반드시 해야 된다. 예. 그리고 조희대 대법원장도 지난 그 선거법 사건 그렇게만 빨리 이렇게 하고 했던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께 사과 의사표시를 해야 된다. 그 송승용 부장판사가 저도 굉장히 친한 후배인데 그게 딱 정답이죠. 오늘 그 정도는 해야지. 예, 오늘 그 제가 소개를 해드렸거든요. 네.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더라고요. 네. 상당히 중요한 자리죠. 중요하고 또 이제 그 송 판사님이 이전부터 전국 법관 회의 좀 젊은 판사들 중심으로 그 상당히 주도 멤버입니다. 네. 다른 소리를 많이 하는군요. 네, 오랫동안 그렇게 해왔죠. 아까 들어보니까 정말 구구절절히 옳은 얘기 하던데 왜 이런 얘기를 하는 다른 판사들은 없습니까? 그러니까 처음이에요. 말이 안 되잖아요. 적어도 서울 서부지법이 그렇게 폭도들에 의해서 유린당했을 때, 그리고 또 선거를 앞두고 가장 지지를 많이 받는 대통령 후보를 날려버리려고 했을 때 그때 얘기를 안 한다는 것은 저는 그것만으로도 우리나라 법관들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때도 그 이제 선거법 막 9일 만에 막 이렇게 파기환송 때리고 할 때 그때도 어느 판사 한 분이 글 쓰는 정도였죠. 예. 예. 그런데 진짜 이거는 정말로 심각한 게 어떻게 이 사법부 독립, 법관의 독립을 말하기 전에 적어도 민주공화국을 지켜야 되잖아요. 예. 우리 헌법책에 보면 굉장히 중요한 주제가 헌법의 수호자는 누구인가. 그게 이제 결국은 사법부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제 국민이 나서기 전까지는. 그런데 민주공화국이 박살이 나는 1, 2, 3 계엄 내란이 터졌는데 한 명의 개인 판사도 의견이 없었다는 건 판사들이 정말로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나저나 내란 전담 재판부는 만들어질 것 같습니까? 저는 그건 역시도 지금 속보 나온 거 보면 법원 스스로가 한다는 것은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강제로 하지 않으면 그렇습니다. 안 맞으면 안 되는군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또 제가 좀 국민들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그 반민특위 때의 이 특별재판부를 이제 비교해서 말씀을 많이 하잖아요. 그때는 뭐 헌법적 근거가 있었다. 그런데 그때 제가 반민특위 설치 법률을 찾아보니까 그 안에 특별검찰부가 있고 특별재판부가 있어요. 이제 재판부의 판사 구성을 제가 봤거든요. 놀라워요. 16분인데 16분 중에 현직 판사는 4명밖에 없어요. 나머지 11분은 누구냐? 그때 해방되고 나서 몇 명? 국회의원이 5명, 재헌의회, 그리고 독립운동가들이 한 5명, 그리고 그런 독립운동가들을 일제 때 변론을 했던 훌륭한 변호사님들이 그러니까 16명 중에 한 12명. 그때는 반민특위가 헌법에 딱 이렇게 규정이 있었죠. 그때는 재헌헌법에 이제. 그런데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은 지금 반민특위와 비교를 할 때 지금도 헌법에 근거 다 있는 거예요. 그때는 정말 엄청난 거를 만든 거고 지금은 그냥 지기현 재판부 25부처럼
판사 중에 좀 훌륭한 믿을 수 있는 판사를 뽑아서 만들자는 거잖아요. 그리고 직위원 재판부는 지금 뭐 짜잘한 재판도 다 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 근데 이 재판만 딱 전담해라. 이제 그건데 현직 법관들 중에 현직. 예. 그런데 반민특위 그때는 현직 법관은 4명밖에 없었다. 정치인, 독립운동가들이 재판관을 했다 이거죠. 그러면 그런 식으로 사실은 해야 되는 게 현재 이 어떻게 보면은 이 혁명적 상황이잖아요. 예. 그렇군요. 두 가지만 더 여쭤보고 오늘 또 미국 것도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네네네. 하죠. 그 첫 번째는 나경원 이번에 징역 2년 구형 받았잖아요. 네네. 그 구형량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그것도 상당히 봐준 거죠. 검찰이 네. 사실 그때 있었던 그 국회 거의 뭐 난동 비슷하게 국회 선진화법이라는 게 우리 국민들은 그런 법률이 따로 있다고 생각해. 그건 아니고 국회법 안에 조문을 만든 거죠. 국회 내부에서 그런 폭행 등등을 하면은 굉장히 세게 처벌한다. 근데 사실은 그게 처음 적용된 건데 사실은 이제 뭐 나경원 여러 또 정치인들이 또 이렇게 지금 처벌 대상이니까 또 검찰에서 구형을 약하게 상당히 때린 거고 예. 또 나경원은 뭐 또 그 남편이 워낙 유명한 법관이세요. 지금 춘천지방법원장이죠. 춘천지방법원장이고 굉장히 대법관 영순이고 오. 네. 그 2월 달에 춘천지방 이제 법원장으로 이제 드디어 법원장이 됐는데 그전에는 서울고등부장판사였거든요. 서울고등부장판사가 되면은 대법관 후보입니다. 법원장이 되면 100%고 이분은 굉장히 또 이렇게 선두주자거든요. 예. 그래서 뭐 2년 구형도 뭐 많이 봐준 건데 11월 달에 선고가 어떻게 날 거냐. 그냥 이건 정해져 있어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에요. 그렇지만 집행유예가 나더라도 예. 10년간 출마를 못하죠. 그게 치명적인 거죠. 그러면은 법정 구속은 절대로 안 자, 시킬 오늘 겁니다. 또 예언이 하나 나왔는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나올 거다. 네. 그러니까 징역은 안 살겠지만 10년간 정치는 못 하는 정치는 거예요. 끝나는 거죠. 아. 네, 그게 사실은 더 중요하다고 볼 수도 있겠죠. 정치 생명 끝나는 거 아닙니까? 10년간 못 놓으면 끝나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이 1심을 거의 6년을 끌었기 때문에 이 2심, 3심은 빨리 할 거예요. 예. 네, 다 합해더라도 뭐 내년 요맘때까지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거든요. 그러면 현재 있는 국회의원 남은 자녀 한 2년도 날아가는 거고 또 10년간 출마가 안 되는 거고 이 나경원 의원한테는 그만큼 중요한 거기 때문에 정치인한테는 예. 그래서 작년 그 4월 달인가요? 전당대회 때 한동훈 예. 폭로했잖아요. 제 법무부 장관 할 때 그 사건. 나 봐달라고. 예, 공소 취소. 근데 그게 뭐 내 개인이냐? 예, 그랬더니 전체냐. 개인이다. 네. 그게 그만큼 중요한 예, 거죠. 예, 또 벌금 500만 원 이상만 나와도 그렇죠. 5년간 또 저희 출마가 금지되니까요. 오케이. 궁금한 게 하나 풀렸고요. 네. 권성동이 이제 구속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권성동이 통일교로부터 1억을 받았다고 하는 시점이 2021년 말. 네. 대선 전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때 돈을 받았는데 이게 개인 문제가 아니고 대선 자금으로 관련된 것이라고 한다면 권성동 개인 비리가 아니라 대선 자금 수사로 이어질 수도 있다. 이런 관측이 나오는데 그럴 수 있습니까? 아, 그거는 특히 또 이제 통일교 조직에서 전국의 시도 쪽에 나눠가지고 또 2억 몇천을 뿌렸다 하는 것도 나왔잖아요. 예. 이제 이렇게 되면 사실은 대선 자금 수사로 바로 가는 게 정석이죠. 종래에도 다 대선 자금, 옛날에 뭐 차떼기니 뭐니 등등. 예. 그런데 이제 이 대선 자금 수사를 하려면 진짜 또 전문 검사들 인력이 필요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지금 현재 특검이 그것까지 하기에는 제가 인력이 부족할 것 같아요. 그러나 반드시 그것까지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뭐 고리만 걸어놔도 또 다른 특검 만들어서 파헤치면 되는 거니까요. 그렇습니다. 대선 자금 특검 뭐 이런 거 나오면 되는 거죠. 예.
근데 저혈압을 어떻게 치료하죠? 잘 모르겠네요. 저혈압이 대학병원 가면 치료가 되나요? 모르겠네. 저혈압 때문에 나가는 거는 저는 처음 우리 보는 것 정치 같은데. 1번지 1시간만 보면 바로 혈압이 돌아올 것 같아요. 윤성동 의원이 1960년생이에요. 예, 윤석열하고 동갑이죠. 예, 그러니까 만 나이로 지금 65세. 예. 그리고 만났던 게 2022년 2월 8일과 3월이라고 하니까 그때 기준으로도 거의 우리 세는 나이로는 63세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환갑, 진갑 다 지난 나이란 말이에요. 본인을 그 독생녀라고 주장을 하면 이게 예수 여동생이란 주장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잖아요. 네. 독생자인데 독생자 자기는 예수. 독생녀라고 네. 하니 2000년 만에. 2000년 2000살 차이죠. 그러니까. 2000년 만에 이제 자기가 태어난 여동생이란 주장인데 제가 보기엔 이거 특검 조사하면서 김충식 씨 인터뷰하는 우리 백 앵커보다 특검이 더 고생했겠어요. 사진 한번 볼까요? 예. 우리가 그 영상은 지금 쓰기가 힘든 모양이죠. MBN이 단독으로 취재한 것 같은데 김건희가 중앙대병원인가? 거기에서 이렇게 저혈압 증세로 치료를 받는 모습이 포착이 됐어요. 아마 수갑을 찬 듯 손에 뭘 덮었고 발목에는 전자 발찌도 차고 있었다라고 하는데 김용남 의원님, 네. 원래 수감돼 있을 때 외부 진료 가면은 저렇게 하고 갑니까? 그렇죠. 예. 도망갈까봐? 그러니까 원래 수감 시설에는 그 의료실이 있습니다. 예. 그 이제 의료 과장 내지는 뭐 실장이 있는데 그분들은 다 의사 자격이 있는 의사예요. 예. 그런데 일단 어디가 아프다 그러면 그 수감 시설 내에 있는 구치소나 교도소에 있는 그 의무실에 가죠. 근데 거기서 예를 들어서 여기서 해결이 안 된다. 그래서 외부 진료를 나가야 된다고 하면 구치소장의 허가를 받아서 저렇게 대학병원이나 이제 외부에 있는 다른 병원에 나가게 되는 건데, 근데 저혈압을 어떻게 치료하죠? 잘 모르겠네요. 저혈압이 대학병원 가면 치료가 되나요? 모르겠네. 저혈압 때문에 나가는 거는 저는 처음 우리 보는 것 정치 같은데. 1번지 1시간만 보면 바로 혈압이 돌아올 것 같아요. 저혈압 때문에 병원 갔다고 하니까 제가 혈압이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역으로 김건희가 우리 정치 1번지 1시간만 보면 혈압이 올라가죠. 바로 정상으로. 치료 가능한데. 그렇죠. 저혈압에서 이제 쭉 올라갈 오겠죠. 건데. 그 시간 보면은 고혈압 되고. 뭘 먹이면 올라갑니다. 지가 안 먹으니까 저기 내려가는 거지. 혈압이 비정상적으로 낮다라는 일부 보도도 있고 뭐 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 두 자릿수라고 하더라고요. 예, 두 자릿수가 그 이제 저혈압 중에서도 가장 낮은 그러니까 딱 쟀을 때 높은 부분과 낮은 부분이 있는데 가장 낮은 부분이 뭐 40이라고 그랬나요? 뭐 50이라고 그랬나? 뭐 그런 보도도 일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심각하다라는 거를 강조하고 싶어서 변호인 측에서 흘린 걸로 보이는데 저렇게 나와가지고 외부 진료를 받는 모습을 아마 더 노출하고 싶을 겁니다. 왜냐하면 결국 부창부소라고 해서 윤석열처럼 재판에 불출석하는 이유가 건강상의 이유를 지금 계속적으로 대고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김건희도 재판에 앞으로 이제 불출석하기 위해서 혹은 또 앞으로의 어떤 수사에도 또 불응하기 위해서 저런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나저나 이제 재판을 받게 될 텐데 윤석열은 계속 불출석하잖아요. 오늘 10번째 예. 불출석했는데 그냥 골석 재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지점도 우리의 이 열받게 하는 대목이죠. 그걸 왜 계속 김건희는 재판에 나올까요? 뭐 상황 나온다고 봐야겠죠. 하기는 했다고 합니다만은 지금 저는 이제 병원에 이렇게 갔잖아요. 저게 윤석열이가 그전에 했던 수법이 아닙니까? 예. 병원에 갔다 와서 몸이 안 좋다고 자빠져가지고 이제 안 나오는 건데 혹시 그거 따라하기 아닌가 싶어가지고. 아니 결국에는 사실은 이른바 병보석을 노리겠죠. 예. 병보석. 네. 그러면서 이제 보석 근거를 좋아하니까. 맞습니다. 오늘 좀 하시는데요. 조금 상태가 안 좋긴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하나 이제 데이터 근거를 좀 쌓는 과정으로 보이는데 글쎄 이제 결국에는 재판부에서 허가를 해줘야 나갈 수 있는 거니까 보석은 근데
그 함부로 해주기는 어렵겠죠. 그리고 어떤 그 급진으로 진행되는 어떤 질병이면 모르겠는데 뭐 혈압 문제라든지 당뇨라든지 이런 거는 전형적인 만성 질환이잖아요. 예. 만성 질환은 그렇게 보석으로 허가해 주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 만성 질환으로 인해서 급한 상황이 생겼다. 예. 어떤 장기가 그렇죠. 제대로 네. 작동하지 않는 장기 부전이 왔다고 하면 모르죠. 그건 다른 문제인데 만성 질환 때문에 보석은 거의 해주는 경우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이제 속된 말로 네. 거의 죽을 지경이 돼가지고 이대로 놔뒀다가는 교도소에서 죽겠다. 그러면은 이제 내보내가지고 내주죠. 밖에서 저기 하게 하는 거지. 나 좀 아파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풀어주고 그런다면은 안 아픈 사람 어디 있겠어요? 그럼요. 아픈데 한두 군데는 다 있어요. 구치소 안에다 병원 하나 차려야죠. 그러면 그렇게 말씀. 그리고 그게 다 병원 통한다고 있다고 그러면 그러잖아요. 아니요 큰 병원이요. 거기서 왔다 갔다 하라고. 대형 종합병원. 네, 그런 것밖에 방법이 없는 거잖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인들은 꿈도 못 꾸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권력을 가진 자들, 돈이 많은 자들만 저런 방식을 통해서 변호인단의 조력을 구해서 밖에 나오고 아픈 척하고 실제로는 밖으로 나오잖아요. 끝내는. 그러니까 저런 방식들이 통하지 않는다는 걸 저희 사법부와 교도행정이 정확히 보여줘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까지 그런 부분들을 보여주지 않았고 특히 이 내란 이후 과정을 보면 왜 윤석열과 김건희는 예외야? 왜 저 두 사람은 우리 대한민국에서 가장 인권의 넓은 부분들을 다 수용해 주는 거야. 그렇다고 대한민국에서 법 앞에 평등이라고 하는 헌법적 가치가 작동하고 있는 거야? 작동하지 않는다면 내란을 옹호하는 자들이 쭉 깔려 있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전 그런 측면에서라도 평등해야 됩니다만 저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일정하게 좀 가혹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법이. 예. 통일교 한학자 어제 조사받고 나왔는데 구속영장 청구됐잖아요. 다음 뭐 영장 22일 심사 날, 날짜가 잡힌 22일 월요일. 월요일 날. 네. 예. 그럼 이제 화요일 새벽쯤에 결과가 나오겠는데 뭐 영장 월요일 밤에 나올 수도 있고요. 예. 결론이. 예. 영장 발부되겠죠. 그런데 어때요? 뭐 자기가 독생녀다 여기 이런 것을 얘기하는데 가장 많은 시간을 바쳤다고 그러는데 참 특검도 고생했겠다 싶고 권성동한테는 세뱃돈 줬다라고 하던데 그 세뱃돈이 1억이라는 겁니까? 아니면 세뱃돈은 따로 줬다는 겁니까? 뭐 100만 원 얘기 나오던데. 다른 얘기입니다. 다른 거예요? 예, 1억은 윤영호가 큰 거 한 장 서포트. 예. 2022년 1월 5일 날 여의도 중식당 예. 그 얘기고요. 세뱃돈 줬다는 거는 큰절 2번 하고 쇼핑백 2개 받았잖아요. 예. 권성동 의원은 그게 넥타이라고 그랬거든요. 예. 그런데 한학자 총재는 세뱃돈 준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뭐 액수는 정확하게 알려지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두 사람 말이 벌써 다른 거죠. 100만 원 나오던데 가오가 있지. 권성동이 몇 선이에요? 어? 4선인가? 5선. 5선이에요. 5선이나 되는 놈이 그 한학자한테 세배하고 100만 원 받으면 그거 좀 쪽팔리지 않나요? 아니, 그 제가 알기로는 권성동 의원이 1960년생이에요. 예. 윤석열하고 동갑이죠. 예, 그러니까 만 나이로 지금 65세. 예. 그리고 만났던 게 2022년 2월 8일과 3월이라고 하니까 그때 기준으로도 거의 우리 세는 나이로는 63세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환갑, 진갑 다 지난 나이란 말이에요. 그 나이에는 주로 세배를 받죠. 누구한테 세배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물론 뭐 지금 아버지한테는 하겠지. 그러니까 부모님이 살아 계시면 생존해 계시면 부모님한테는 하겠습니다만 자기 부모님을 제외한 다른 사람한테는 세배할 일이 거의 없는 연배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절을 했으면 근데 지금 요번에 보니까 한학자 총재가 변호인 1명 선임하면서 구속이 안 되고 하면 10억을 주기로 했다는데 그저 민정수석. 오광수 네. 10억 약속 받았다는 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근데 그럴 때는 손이 크면서 왜 세뱃돈은 갑자기 손이 요만해져요? 아, 그리고 뭐 3월에 세배입니까? 2월에 가고 3월에 갔잖아요. 권성동 의원이. 근데 큰절 각각 하고 쇼핑백 받았다고 하는데 무슨 설날도 아닌데 뭔 세배를 해요. 독생녀니까요. 아니 근데 진짜 황당한 게 진짜. 본인을
그 독생녀라고 주장을 하면 이게 예수 여동생이란 주장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잖아요. 독생자인데 독생자 자기는 예수. 독생녀라고 네. 하니 2000년 만에. 2000년 2000살 차이죠. 그러니까. 2000년 만에 이제 자기가 태어난 여동생이란 주장인데 제가 보기엔 이거 특검 조사하면서 김충식 씨 인터뷰하는 우리 백앵커보다 특검이 더 고생했겠어요. 이런 사람 상대로 조사하면서. 통일교 교리를 설파했다는 거 아니에요? 소환 조사하는데 특검한테 이 더나함 홍삼 진거 하나 보내. 근데 저는 이제 이거 먹고 그래도 지금 조금 돌아왔어요. 힘들었어요. 근데 저는 이게 100만 원 그러니까 이제 그 권성동하고 한학자가 진술이 같은 부분은 2022년 2월과 3월에 2번 방문해가지고 절한 거 맞다. 그리고 거기까지. 쇼핑백 서로 주고 받은 거 맞다. 근데 그 안에 권성동 쪽에서는 넥타이를 받았다라고 한 거고 한학자는 100만 원을 줬다. 세뱃돈을 줬는데 100만 원 정도 줬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100만 원의 경우에는 뭐 모르겠습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아마도 법률 전문가들의 조언이 있었기 때문에 청탁금지법상 그게 회계연도 최대 300만 원이고 1회당 100만 원이죠. 그 기준 딱 맞춰가지고 거기까지는 얘기하게끔 해준 것 같아요. 그래야지 이제 법에 좀 저촉되지 않을 수 있는 거니까 그건 조언을 받았는데 다른 조언들은 좀 통하지 않았다라고 제가 느껴진 것은 거기에서 통일교 교리를 설파하고 이래버리면 그리고 대부분의 혐의에 대해서 거의 부인하는 듯한 자세를 아마도 보였을 겁니다. 왜냐하면 기자들한테 나와가지고 휠체어 타고 나와서 기자들이 막 질문하니까 승질 내고 막 아니야 막 이러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태도로 아마 특검 검사들한테 임했을 거거든요. 어떤 부분에서는 그러면 이거 바로 영장 쳐야 되겠다라고 아마 검사들도 판단을 했을 것 같아요. 아니 그런데다가 무슨 세뱃돈 100만 원을 쇼핑백에 줍니까? 어떤 쇼핑백에 줬다는 얘기야? 그렇죠. 100만 원을, 그게 100만 원을 100만 원을 쇼핑백에 담아줄 정도면 10,000원짜리도 아니고 적어도 1,000원짜리로 줬어야 돼요. 1,000원짜리로 봐. 1,000원짜리 100원짜리로 줬나? 그러니까 그게 1,000원짜리 그거는 쇼핑백 찢어져요. 이 우리가 만든 특별한 이런 정도 아니면 북날라 뿡따님 선동아 나한테도 절해라 나도 세뱃돈 줄게. 지난번에 그 영장 심사 받으러 가는데 뭐 거기 있던 사람들이 선동아 나한테도 절해라 세뱃돈 줄게 막 돈 줄게 막 그러더라고요. 아이고 오늘 그 백운기의 정치 1번지 시작하고 처음 있는 일이 생겼어요. 오늘 북날라 뿡따님도 제가 오늘 좀 처음 뵙는 아이인데 새로운 분들이 많이 오셨어요. 그래서 오늘 그 누구야 김충식 인터뷰한다고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오셨나 보다 했더니 막 이상한 분들이 와가지고 야야 백운기 저 완전히 지금 약 먹었다 막 이렇게 하면서 선동을 해가지고 권성동 같이 우리 백운기 정어리 TV 생기고 처음으로 구독자가 줄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시작할 때 5,699명이었거든요. 지금 5,590명이에요. 100명이 빠져나간 거예요. 그럼 또 저희 100명 채워야 방송 끝나는 거예요? 200명이지. 그렇군요. 죄송합니다. 그렇게 화까지 내실 거는 또 번전치기 안 되죠. 근데 이거는 제가 보기에 그 뭔가 좀 다른 이유가 좀 있을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우리 박영식 앵커님이 좀 아실라나? 김충식 씨를 이제 만나게 된 게 그 전에 최혁진 의원 인터뷰를 했어요. 최혁진 의원 인터뷰를 했는데 최혁진 의원이 갑자기 녹취를 이렇게 준비했다고 들어봤는데 거기에 강진구 기자가 김충식이 쉴드를 친다. 이렇게 열린 공감인가? 거기는 이제 뉴탐사라고 들었습니다. 뉴탐사가 강진구 기자, 예, 맞죠. 그러니까 열린 공감에서 예. 강진구 기자가 뉴탐사의 강진구 기자가 예. 김충식을 쉴드를 친다고 하고 아. 공격을 하니까 예. 강진구 기자가 좀 반론을 예, 인터뷰 하셨잖아요. 하고 싶다 그래가지고 예. 인터뷰를 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김충식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가 이제 기자로서 한번 취재를 해보면 어떨까 만나서 진짜로 이 사람이
그러이러한 일을 해낼 만한 위인인가 아닌가를 한번 보려고 어제 이렇게 만났거든요. 만났는데 제가 이제 거기서 제안을 했어요. 그러면 한번 우리 프로그램에 나와서 한번 입장을 한번 밝혀볼래? 우리로서는 이제 화제 인물이니까. 그랬더니 의외로 그렇게 하겠다고. 그래서 이제 오늘 인터뷰를 잡은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오늘 올라온 글들의 많은 부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열린 공감하고 뉴 탐사하고 뭐 좀 다툼이 있나요? 뭐 아주 오랜 기간 뭐 원래는 시민 언론 덧탐사로 시작을 했다가 이 회사 내부에서 벌어진 이제 갈등 때문에 어찌 보면 이렇게 쪼개진 상황이라고 하는데 회사의 주인이 누구냐를 두고 이제 서로 갈등을 빚어서 지금은 이제 아예 다른 길로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런 것에 이제 관심도 없고 뭐 저는 정말 쳐다보지도 않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오늘 김충식 나오니까 이제 또 막 갈라진 쪽에서 막 그렇게 서로 막 공격하고 이러면서 그럴 수 있겠네요. 저런 것 같은데 왜들 그래요? 왜들 그래? 아마 서로 이렇게 뭐 싸우고 그럴 게 뭐 있나요? 근데 요즘에 이제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곽상은 의원이 계속 지금 그 김어준 공격을 하더라고요. 근데 곽상원은 그 점은 문제가 있더라. 뭐 자기도 김어준 뉴스공장에 출연을 했더만. 네, 출연했죠. 그래놓고 자기는 선거 총선 전에 출연을 해놓고 9월부터로 딱 기점을 잡아가지고 출연한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고 뭐 그런 식으로 비판을 하던데 그건 어떤 차원에서 봐야 돼요? 뭐 문제 제기나 어떤 언론 환경에 대한 비판은 뭐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저도 후에 알았습니다만 이제 곽상원 의원의 주장이 이제 처음에는 이제 많은 분들의 이목을 끌었던 것도 사실이고 일부 공감을 받았던 것도 사실입니다만은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 중에는 실제 이제 곽 의원 본인께서도 후보 시절에 뉴스 공장의 어떤 혜택을 좀 받은 바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 주장이 좀 일부 또 퇴색되지 않겠습니까? 지금은 이제 이게 아주 뜨거운 논란이 온라인상에서는 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차원에서는 주장이 좀 힘을 잃어버리는 그런 결과를 낳을 것도 같은데요. 다만 이것이 본질이 아니라 실제 저희가 지난주에도 일부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이 유튜브에 대한 어떤 영향력 그 이외만큼의 어떤 책임도 뒤따른다는 차원의 그런 원론적인 어떤 교훈이자 문제 인식이라고 우리가 받아주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 아이고 뭐 그건 제가 쳐다보고 싶지 않고요. 아무튼 그런 것 저런 것 떠나서 그냥 정의와 상식만 생각하세요. 뭐 다른 거 생각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들이 뭡니까? 근데 지금 통일교 어차피 이제 교주가 무너지면은 통일교도 흔들거릴 텐데 문제는 이게 단순히 그 돈 주고받고 이런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지금 압수수색을 했는데 통일교 교인 가운데 국민의힘에 입당한 사람이 11만 명? 12만 명이라고 12만 명. 네. 이것도 아직 지금 다 밝혀진 게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런 정도면은 그야말로 12만 명이면 10%입니다. 10%. 10%. 예. 선거 결과를 좌우할 수 있는 수준 아닌가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렇게 특정하게 들어간 사람들은 오더가 가능한 사람들이거든요. 우리도 아니면 오더를 내리면, 근데 저런 사람들이 전체적으로 투표하게 되면 50% 넘는 경우가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당내 선거 같은 경우는. 그러면 다시 따지면 20% 정도의 지분을 갖게 된다는 것이고 20%가 특정한 후보에게 투표를 집단적으로 하게 되면 전체 선거 과정들을 좌지우지할 수밖에 없는 건데 지금 이 12만 명이라고 하는 것이 전체에서냐 아니냐 이런 논란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추출해낸 내용 자체, 그 업체로부터 추출해낸 내용 자체가 전체 명단을 보고 한 거냐 아니냐라는 또 논란이 있기 때문에 한쪽에서는 12만 명 이하 언더가 될 거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만약 전체를 다시 한번 조사하게 되면 훨씬 더 많을 거다. 근데 그 이유는 2021년도 같은 경우도 2달 만에 20만 명 정도의 당원이 늘었거든요. 전 그래서 이건 조사를 해야 되고 정당법 위반이든 정치자금법 위반이든 어떤 형태로든지 처벌을 해서 정당이 이런 종교집단 또는 특정한 조직과의 연계를 통해서 특정 후보가 왜곡된 선거를 통해서 권력을 대의하는 형태를 막아내야 되는 중요한 사례이기 때문에
저는 이번 수사 조사는 좀 끝장을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이건 대선 자금이라든지 선거법이라든지 이런 것과 바로 연결되는 사안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우리는 어떤 선거를 앞두고 뭐 물론 그게 당내 경선까지 포함해서 어떤 그 집단적인 입당을 통해서 특정 후보를 지지하기 위해서 그런 일을 벌였다 그러면 그 사전 선거 운동으로 볼 여지가 있기 때문에 선거법 위반의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또 우리 정당법에는 정당의 가입은 자유로운 의사에 의해서 정말 개인의 자유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누구의 지시 내지는 명령에 의해서 집단적으로 입당이 이루어졌다고 하면 정당법 위반의 문제가 또 생기거든요. 예. 근데 지금 국민의힘은 전체 당원이 500만 명이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그건 제가 보기에 그러니까 민정당 시절부터 가입했던 사람들의 총합이 500만 명쯤 될 거고 그러니까 그중엔 돌아가신 분들도 상당히 많을 거예요. 이게 당원 명부가 제대로 정리가 안 돼 있거든요. 근데 의미가 있는 것은 당내 경선 때 투표권이 주어지는 이 당비 내는 당원, 그 국힘 쪽에서는 책임당원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책임당원은 대략 70만 내지 80만 정도 될 겁니다. 그러니까 예. 그 투표권이 주어지는 책임당원 중에 통일교회에서 집단적으로 입당이 이루어진 사람이 몇 명이냐? 그걸 가려내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푹날라 뽕따님 또 보내셨네. 배군기 선생님 용산역에서 뵌 적 있습니다. 꽃다발 들고 계셨죠. 용산역에서 제가 꽃다발을 언제 들고 있었을까요? 김영일님, 존경하는 배군기 선상님, 쇠주 좋아하시는 김종욱 선생님, 이쁜 광주 떡 확시 유정 누나, 안철수 도플갱어 박영식 에디터님, 관절 나이 20살 이건 아니죠 김영남 상님. 이건 뭐예요? 관절 나이 관절 나이 20살 이건 아니죠. 예. 제가 다른 유튜브 채널에서 거기 광고를 하는데 거기에 이제 그런 그 광고를 한 적이 있어요, 제가. 아, 광고 모델로? 예. 오. 그러면서 이제 나이가 어떻게 되냐 그래서 제가 이렇게 20대 이렇게 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관절 나이가 20대라는 의미였는데 아마 그거를 기억하시고 그렇지 않아도 우리 더 나함 광고 모델 지금 한 분 알아보고 있는데 도전해 보실 의향 있나요? 이왕 김충식 부른 김에 윤석열, 김건희도 데려다가 대진심을 해보시죠. 금은싸락비님, 뭐 어려워 이렇게요. 뭐 욕설이 좀 많이 있어서 이건 패스하고 하태룡님, 김박박디라라님, 영희님은 일본에서 앵화를 2,000행이나 보내주셨네요. 최영태님, 김민선님, 구름이님, 오늘 방송 실망입니다. 저런 분을 모셔서 시간 낭비하느니 현장에서 고생하신 한두자니 TV, 나두잼 TV 등 유튜브 분들 초대해서 응원 한마디 하시는 게 더 좋을 듯 싶네요. 구름이님 의견 알겠습니다. 한두자니 TV가 그 아까 제가 권성동 세배 절에 나한테 잘해 돈 줄게 했던 분이 한두자니 TV라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러더라고요. 저도. 한두자니는 무슨 뜻이야? 한두잔 이건가? 두잔이 한잔이, 두잔이? 그러니까 술? 하는 분이 분명히 채널 주인이 그래요? 아, 긴 하루님, 도자기 명인 돈 주고 샀는지 물어봐 주세요. 도예가라면서 도자기 만드는 거 아무도 본 적 없고 딴 데서 제작해서 싸게 들여와서 고위급들한테 선물한 경위도 물어봐 주세요. 김충식 씨 추합니다. 이것도 사실은 좀 더 물어보고 싶은 마음도 들었어요. 왜냐하면 도자기, 도예가라고 그러더라고요. 도자기를 만드는데 근데 이게 이제 자기가 만든 도자기라고 그러는데 어디서 만드냐 그랬더니 송파에서 만든다고 그랬어요. 아니 이천에 이렇게 뭐 도자기 그렇죠. 굽고 도가 이런 이게 데서 있어야 하는 거 되니까. 아니냐 했더니 그렇게 안 한다고 그러면 어디에서 거기 건물 3층에 가마가 있다는 거예요. 아니
가마를 거기서 달 수 있는 요즘에 전기 가마가 잘 나와서 그걸로 된다고 그러던데 그런가? 아, 그건 약간 이해가 안 되는 게 그 자기를 굽는 가마가 제가 알기로는 적어도 800도에서 1200도까지 올라가야 되거든요. 건물에서 그걸 하면 다 녹아요. 그 정도 온도가 올라가면 그걸 버틸 수가 있나요? 그게? 글쎄, 적어도 도자기 그리고 진짜 좋은 도자기 굽는 사람들은 전기가마 안 쓰죠. 지금도 이렇게. 그렇죠. 그럼요. 전통적인 방식으로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거기서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도자기가 아니라 보자기 아니에요? 아이고 또 제가 이걸 잘 모르는데 뭐 본인이 그렇다고 그러는데 뭐 뭐라고 하겠어요. 근데 본인이 도자기를 만든다고 합니다. 건물 내에서 가마를 설치하고 도자기 굽는다는 얘기는 제가 처음 듣는 얘기인데요. 그 정도 민원이 들어와도 엄청 들어왔을 텐데. 네. 저도 처음 봤어요. 자, 힘든 하루였습니다. 함께 해주신 고생하셨습니다. 좀 드셨어요? 다 다 먹었습니다. 네. 뭐 방송 안 했어요? 이렇게 마이크 가리고 살짝 방송 나게 영상 어때요? 나갈 때 배 진짜 맛있네요. 맛있습니다. 아시죠? 예. 아삭아삭하고. 아니, 맛이 벌써 다 들었네요. 그러니까요. 예, 추석 근데 전에 맛 안 들 때가 있는데. 제가 방송을 제일 열심히 한 것 같네요. 그런 것 같아요. 네. 어. 근데 맛있긴 맛있습니다. 소주가 없어서 그렇겠죠. 그렇죠. 담담 먹어야 제가 되는데. 아주 꼭 뭐라고 그럴까 애기 같아요. 아주 부드럽고 아삭아삭합니다. 삭삭하고 아주 좋았어요. 예. 김영남 의원님, 김유정 의원님, 김정국 원장님, 박영식 에디터님 나 한마디 힘 좀 해주고 가나요? 오늘 기빨려가지고 너무 힘든데 뭐 한번 해주세요. 아, 예, 오랜만에 왔는데요. 예, 저도 대장동 백현동에서 매일 조깅을 하고 제 건강을 다스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운이 빠질 때는 여의도 산책 한번 하고 좀 건강을 챙겨야 되지 않을까요? 예, 고맙습니다. 요즘 발음이 더 안 좋아진 것 같아요. 아니, 들을수록 비슷해요, 진짜. 이제는 거의 빙 수준이에요. 예,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